그날 로비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이 시릴 정도였고 저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출근길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전날 밤 정리한 보고서 파일이 들어 있었고 입술엔 아직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26살 인턴 이서윤, 그게 이 건물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죠. 게이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원증을 갖다 대면 초록 불이 켜지고 삑 소리와 함께 바가 열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불은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피 가는 소리 대신 뭔가 막힌 듯한 짧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사원증을 다시 갖다 댔습니다. 또 빨간 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줄이 서 있었습니다. 5명, 6명, 어느새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 손목시계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보안요원이 다가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함보다 매뉴얼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말기를 들여다보며 출입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이 초록 불을 받으며 하나둘 지나갔고 그들 중 몇몇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떤 시선은 동정이었고 어떤 시선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관심이었어요.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인턴 하나쯤은 출근길에 흔히 보는 풍경일 뿐이니까요. 그때 유리병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현우 상무. 이 회사에서 가장 자신 있게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쪽에서 나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어요. 양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다려져 있었고 구두는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긋했습니다. 마치 이 건물 전체가 자신의 것인 양 모든 공간이 그를 위해 비켜서는 것 같았죠. 그가 게이트 앞에서 멈췄을 때 저는 아직 옆으로 서서 보안요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뭐야? 또 막힌 거야?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들릴 만큼 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출입 확인 중입니다. 상무님. 보안요원이 대답했고 강현우 상무는 피식 웃었습니다. 인턴이지? 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략기획팀 인턴 이서윤입니다. 이서윤. 그가 제 이름을 되뇌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턴이 뭘 알아?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왜 맨날 문제가 생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인턴들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 비정규직은 사람 취업해주면 벌은 나빠진다니까. 그 말이 유리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치 들리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들었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걸 꿀꺽 눌러 삼켰습니다. 사과도 반박도 아닌 그저 숨 하나였습니다. 그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강현우 상무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이미 지나간 풍경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사원증을 갖다 대고 유유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초록 불이 켜지고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것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요. 그가 사라진 뒤에야 보안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임시 출입증으로 오늘은 들어가시고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임시 출입증을 받아들고 게이트를 통과할 때 제 사원증 목걸이가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순간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끈이 끊어졌습니다. 사원증이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사원증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낀 제 얼굴 사진이 희미하게 긁혀 있었어요. 이서윤, 인턴이라는 글자 위로 형광등 빛이 비쳤습니다. 끊어진 끈은 제 손에서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모양이 이상하게도 슬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존엄이 끊어지는 순간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저는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어요. 옆자리 선배는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 팀장님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일어난 일은 저만 기억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잠깐의 여유가 생겼을 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열었어요. 그 앱은 항상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미팅에서 내용을 놓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만약을 위해 녹음해두곤 했거든요. 오늘 아침 파일을 찾았습니다. 08시 47분 32초 시작. 로비 소음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턴이 뭘 알아? 비정규직은 사람 취급해주면 벌은 나빠진다니까. 저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2번, 3번.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화면 아래로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저장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점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기록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 눈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마. 오늘 일어난 일을. 저는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힌 건 낡은 USB 하나였습니다. 라벨도 없고 언제부터 가방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늘 들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USB를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폴더 이름은 3년 전 익명 제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출입 게이트 오류가 있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서윤 씨 인턴이시죠? 네. 전략기획팀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인턴분들 출입 권한은 가끔 시스템 오류가 있어요. 그냥 임시 출입증 쓰시면 될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혹시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아시나요? 강현우 상무님께서. 아, 네네. 들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게요. 서윤 씨. 인턴분들은 이런 일 있어도 좀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강 상무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거든요. 다들 아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서윤 씨만 힘들어지실 거예요. 조용히.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인사팀에서 이 회사는 저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문제를 만들지 마라. 내 자리를 알아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 잠깐. 회의실 문이 닫혔을 때 팀장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미안함과 곤란함이 뒤섞인 뭔가 말하기 싫은 것을 말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서윤 씨는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강 상무님 라인 프로젝트에서는 빼달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갑자기 들어서 미안해. 서윤 씨 잘못은 아닌 거 알아. 근데 회사 일이 원래 이래. 인턴 때는 좀 버텨야 해. 버텨야 해. 버티면 괜찮아져. 조용히 있으면 지나가. 어른들은 왜 항상 같은 말만 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의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팀장님도 피해자인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는 모두가 조금씩 피해자이고 조금씩 가해자이고 대부분은 그냥 방관자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강현우 상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서 사과는커녕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 저는 그 정도로 사소한 존재였던 거죠. 밟고 지나가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요. 퇴근길, 저는 다시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뭔가 차가운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더 커진다.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제가 조용히 참고, 조용히 버티고, 조용히 인턴 기간을 끝내고 나가면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다음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이 회사의 방식이고 그게 그들의 성공 공식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어젯밤 열어둔 USB 폴더를 다시 봤습니다. 3년 전 익명 제보.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스캔본, 메일 캡처, 회의록 조각들. 날짜는 3년 전이었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단어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가 조정, 리베이트, 협력사 정리, 그리고 한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강연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런 게 아버지 서재에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협력사에서 일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셨고 그 뒤로는 한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회사라는 데는 조심해야 해. 사람이 사람을 너무 쉽게 지우거든.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었어요. 아버지가 원래 걱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파일들을 보면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USB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지는 왜 이걸 갖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내 출입 게이트가 막힌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플라스틱이 체온에 따뜻해질 때까지 오랫동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치됐지만 일은 거의 없었어요. 자료 정리, 복사, 회의실 예약 확인 인턴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전에는 적어도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있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티나지 않게 존재하고 티나지 않게 사라지라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출입 게이트는 여전히 저만 막았어요. 임시 출입증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오류가 났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서가 연락해왔습니다. 은서는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 후에 보안협력업체에 취직했는데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커피 마시다가 저는 무심코 출입 오류 얘기를 꺼냈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나만 맨날 막히는 거. 은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아, 나 회사에서 출입 로그 볼 수 있거든. 너 직원 번호 알려줄 수 있어? 그걸 왜? 그냥 궁금해서. 시스템 오류면 랜덤하게 막혀야 하는데 너만 막힌다는 게 좀. 저는 직원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은서는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해왔어요. 서윤아, 이거 봐봐. 그녀가 보내준 건 출입 로그 일부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승인 여부가 적혀 있었어요. 제 번호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전부 거부였어요. 뭐야? 이게? 이상한 거 있어. 너 출입이 막힌 시간대가 거의 다 똑같아. 오전 8시 40분에서 9시 사이. 그리고 점심시간 12시 반 전후. 다른 시간엔 괜찮은데 이 시간대만 막혀. 그게 무슨 뜻이야? 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야. 서윤아, 누가 특정 시간대에 너 출입을 막아놓은 거야. 설정을 건드린 거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권한만 있으면. 근데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문제야. 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출입 권한 변경 로그가 임원 비서실로 연결돼.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라인에서 손댄 거 맞아. 임원 비서실, 강연우 상무의 비서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의도된 거였습니다. 저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저를 내보내려고요. 은서야, 고마워. 근데 이거 너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나도 이런 거 가만히 못 보는 성격이잖아. 근데 서윤아, 조심해. 이 정도로 손 쓴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것. USB 속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익명 제보, 단가 조정, 리베이트, 강연우라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이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USB 파일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 메일에 언급된 회사명, 회의록에 적힌 참석자 명단. 대부분은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모은 자료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이 멀게 느껴졌어요. 이 회사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턴, 비정규직, 언제든 사라져도 되는 사람. 하지만 그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밀어내려 한다는 건 제가 뭔가 불편한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아직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 그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을 찾았어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 이 회사도 직원들이 불만이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익명 공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익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어요.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뭘 쓸지, 어디까지 쓸지.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제가 누군지 들킬 거고 너무 모호하게 쓰면 아무 반응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사이 어딘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사람을 직급으로 나누는 회사.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을 직급으로 나누는 순간 조직은 이미 썩기 시작한다는 거요. 비정규직은 사람 취급해주면 벌은 나빠진다. 이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말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문화인 건가요?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을 올리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결과를 낳을지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제가 누군지 밝혀져서 잘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하나, 둘, 10개, 20개.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말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 누군지 다들 알잖아요. 이런 글 올려도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 회사 언제부터 이랬지? 원래 이랬나?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익명이고 실제로 행동할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내 메신저 DM이었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계정이었습니다. 퇴사자거나 아니면 부계정이거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USB 너도 갖고 있구나.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USB를 갖고 있다는 걸, 아니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민재, 박민재, 3년 전에 퇴사했어. 그때 그 일 때문에 3년 전 USB 폴더에 적힌 날짜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이 얘긴 글로 하면 안 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답답한 미로에서 빠져나가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후 저는 회사에서 2정거장 떨어진 카페에서 박민재를 만났습니다. 민재 씨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고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딘가 달아 있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반갑네요. 게시판 글 봤어요. 용기 있더라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잔을 꼭 쥐었어요. 그 USB 어떻게 아셨어요? 민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니, 정확히는 여러 사람이 모은 걸 내가 정리한 거지. 왜요? 3년 전에 강연우 그 인간이 한 짓 때문에 협력사 단가를 후려치고 리베이트 받고 거기서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어. 나도 그때 희생자 중 하나였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희생자요? 나는 그때 재무팀이었어. 수상한 거래 내역 발견해서 위에 보고했는데 오히려 내가 찍혔어. 몇 달 못 버티고 나왔지. 공식적으론 자발적 퇴사지만 실제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민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혼자는 아니고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 몇 명이랑 같이.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다들 무서워서. 나도 그랬고. 그럼 그 USB는 그냥 남겨둔 거야. 언젠간 누군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내 손에 갔을 줄은 몰랐지. 저는 물었습니다. 제 손에 어떻게 간 거예요? 민재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줬거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요? 이동환 씨. 그분 협력사에서 일했잖아. 그때 강현우 라인이 밀어붙인 단가, 조정 때문에 제일 크게 피해본 회사였어. 내 아버지도 그 과정에서 책임을 뒤집어쓰고 나오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신 이유, 그 뒤로 한동안 집에만 계시던 모습,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던 눈빛,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걸? 알았지. 그래서 USB를 맡긴 거야. 본인이 직접 나서기엔 너무 지쳐 있었고. 그렇다고 그냥 묻어버리긴 싫었나 봐. 민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서윤 씨, 한 가지 더 있어. 뭔데요? 그 파일들 중에 내 이름도 있어. 제 이름이요? 정확히는 내 아버지 이름이랑 같이. 이동환, 이서윤 이렇게. 아마 신원조의 자료인 것 같아. 강현우 그 인간. 아버지 밀어내고 나서도 계속 확인한 거지. 가족관계까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왜 제 이름까지? 모르지. 근데 추측은 돼. 아마 혹시 모를 후환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닐까. 아버지가 뭔가 남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가족한테 갔을 수도 있으니까. 민재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윤 씨가 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온 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들어온 건 우연일 수 있지만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니야. 추임 막힌 것도,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야.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강현우 상무는 저를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동환의 딸, 3년 전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를 밀어낸 거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고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알려야죠. 세상에.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서류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예전엔 그냥 오래된 종이 뭉치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함께 정리하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읽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읽으면 슬플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계약서, 메일 출력본,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체는 언제나 정갈했어요. 작고 단정한 글씨들 사이로 부당 단가 조정, 책임 전가, 해명 기회 없음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봉투에 넣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서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편지였어요. 저는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더 이상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떠나서.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어. 누군가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아빠가 책임을 져야 했어. 억울했지만 그때는 싸울 힘이 없었어. 근데 서윤아, 아빠는 그냥 잊지는 못했어. 그래서 뭔가를 남겼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언젠가 누군가 이걸 쓸 날이 오길 바랐어. 근데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잘못된 일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조용히 넘어가면 그 잘못은 더 커져. 근데 싸우는 건 내 선택이야. 아빠가 강요할 수 없어. 다만 싸우기로 했다면 끝까지 해.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더 다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이기든 지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빠는 행복했어. 사랑한다. 서윤아.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그냥 묻지 않으셨어요. 증거를 남기고, 편지를 남기고, 언젠가 누군가 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 누군가가 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 앱을 열었어요. 받는 사람란에 감사팀 공식 제보 메일을 입력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면 무시당할 수 있고 너무 모호하면 열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출입 권한 조작 및 리베이트 정황 제보. 첨부 파일에는 은서가 준 출입 로그 원본, USB 속 계약서와 메일 캡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메모들을 정리한 파일을 넣었습니다. 본문에는 짧게 썼어요. 본 제보는 강연후 상무 및 관련 라인의 비리 정황에 관한 것입니다.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제 인턴 생활은 끝날 수도 있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싸우기로 했다면 끝까지 해.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가 떴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3일 후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임원실 쪽이 분주했어요. 회의가 잇따라 잡혔고 낯선 얼굴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감사팀이 전격 착수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보낸 메일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그날 오후 전사 타운홀 미팅이 예고됐습니다. 원래 분기 윤리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 발표가 추가됐다는 공지가 떴어요. 모든 직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들 불안해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전사 미팅은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윤리 교육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컴플라이언스, 내부 신고 제도, 청렴 서약, 지루한 내용이었지만 다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 대신 출입 로그 화면이 떴어요.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거부 처리된 기록. 제가 은서에게서 받은 것과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계약서 일부가 나왔습니다. 단가가 적힌 부분, 그리고 그 옆에 조정 전과 조정 후 금액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은 사람 취급해주면 벌은 나빠진다니까. 그 목소리, 강연후 상무의 목소리. 화면 아래로 자막이 떴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우리 회사 로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사람들의 반응을 똑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강연후 상무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지만 음성이 흘러나오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 손이 주먹을 쥐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고 맨 뒷줄에 앉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는 드디어 저를 기억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연후 상무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친하게 말을 걸던 사람들이요. 권력의 연대는 균열이 생기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저는 처음으로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연후 상무는 보직 해임됐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자진 사퇴했고 일부는 법적 조치가 예고됐어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 얘기도 들렸습니다. 회사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윤리 경영 강화와 내부 신고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잘못을 덮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회사가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였어요. 정규직 전환 제안이었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파격적인 조건으로요. 이서윤 씨, 이번 일에 회사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서윤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정규직으로 오시면 좋은 자리 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수락했을 거예요. 인턴에서 정규직,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네. 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비에 유리벽이 보였어요.
햇빛이 여전히 그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자리가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직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민재 씨가 소개해준 곳이 있었어요. 피해자 지원 단체이자 공정거래 제보 플랫폼. 작은 조직이지만 하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돕는 일. 저는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출입 게이트 앞에 섰을 때 사원증을 갖다 댔어요. 초록불이 켜지고 삑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막히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벽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그 벽이 저를 가두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계급이라는 투명한 장벽.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유리였어요. 깨질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스쳐가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고, 버티고, 눈치 보며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싸웠고, 이겼고, 그리고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기든 지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이제 제가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해 진실 앞에서 가장 크게 끝난다. 민재 씨가 해준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문장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앞으로도 기억할 거예요. 로비에서 사원증이 끊어지던 순간 숨을 삼키며 참던 그 느낌. 그리고 결국 목소리를 냈을 때 달라진 공기를. 다시는 누군가의 목걸이가 끊어지지 않게. 다시는 누군가의 존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그게 제가 앞으로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눌러도 증거는 권력을 눌러버린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